자, 앞 시간에 이어서 10월 15일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315페이지 10월 15일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런 거래죠. 자,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보이고요. 보증금이라는 내용이 하나 보입니다. 1,000만원의 보증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빌딩과 거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1,000만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증금은 계정 과목이 뭐겠습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나오거든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거래처를 강남빌딩으로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입력해 주세요. 10월 15일 차변은 임차 보증금 비유동 자산의 증가 강남빌딩으로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 되고 금액은 1,000만원 되겠고요.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도 필요하죠. 서울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요. 금액은 1,000만원. 이 거래는 차변 비유동 자산의 증가, 대변 유동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10월 16일 거래 보겠습니다. 10월 16일 거래 보시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래입니다. 자, 보통예금의 증가는 있어요. 차변이 되겠죠. 보통예금의 증가는 차변이죠. 근데 대변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을 때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 부채는 뭐냐면은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동 부채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만원, 대변의 가수금 거래처 모르고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월 16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의 보통이 200만원, 대변의 가수금 거래처 모르고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가수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다음 17일 거 봅시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원이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원임을 확인했어요. 이래. 자, 그러면 아까 가수금 잡았던 것을 차변에 200만원 부채 감소를 시킵니다.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자, 10월 17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가수금이 와야 돼요.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다가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180만원 외상매출금이었죠. 108번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안동상사 180만원이 외상매출금이었고 나머지 20만원은 계약금이 확인되었죠. 계약금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부채죠. 대변의 가수금이더라 이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선수금. 계약금 받은 것은 가수금이 아니라 선수금이죠. 259 거래처는 안동상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선수금의 거래처 코드 넣어야 돼요. 안동상사 2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래의 결합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변의 가수금, 유동부채의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의 감소, 대변의 선수금, 유동부채의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어요. 자, 보통예금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됐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차변은 카드 사용대금은 부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드 사용대금을 부채로 인식할 때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입력합시다. 10월 18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무슨 카드? 삼성카드 150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130만원, 아니 150만원이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후 결합관계가 뭐예요?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미지급금 유동부채, 보통예금 유동자산, 자, 다음은 10월 19일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한 거래들이 나옵니다. 10월 19일부터 31일 사이에 더 복잡한 거래들이 나오니까요. 네. 여러분,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시라 그랬어요. 네. 자,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어요 하는 거예요. 뭐 이건 간단하네요. 자, 복사기, 업무용 복사기, 사무실에 쓰는 복사기라는 거죠. 계정 과목이 뭘까요? 예, 비품이죠.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복사기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자,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이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10월 19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비품 212번 금액은 300만원, 대변이 미지급금, 카드가 삼성카드, 금액은 300만원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20일 날 걸 보세요.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 관련 취득세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 35만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한번 출금 전표를 해볼까요? 10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자, 대변의 현금이고요. 요 취득세 35만원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뭘까요? 차량 운반구. 그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하면 틀려요. 네, 취득세는 취득 비용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자산 잡아야 돼요. 차량 운반구 맞았습니다. 208번 차량 운반구예요. 35만 원.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정리한다. 취득세는. 만약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건물로 처리하는 거고요.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토지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자, 다음에 21일 날 거래를 보겠습니다. 10월 21일입니다.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대변은 보통예금이에요. 자산감소. 차변의 이 프로그램을 자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개념과목이 뭐겠습니까?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개념과목인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목은 뭐 판매관리비 프로그램이 판매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구매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뭐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뭐 프로그램을 샀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 차변의 소프트웨어 요 4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400만원.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10월 22일 거 볼까요?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매장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토지를 산 겁니다. 토지 대금은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50만 원이 들어갔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모두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토지대금 3천만 원에다가 중개수수료도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요, 취득세도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차변의 토지라는 유형자산의 증가 금액은 3,11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를 3천만 원에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는 3천이 아니고 3,110만 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2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토지가 201번 토지가 3,110만 원이에요. 대변은 개정 과목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3천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수표를 발행했다.
이 수표가 은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거든요. 당좌예금 대변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된다. 그래서 대변이 102번 당좌예금으로 되는 거고요. 은행의 거래처 국민은행이니까 당좌예금 거래처 코드 안에다 국민은행 해주시고 3천만 원짜리 수표 발행했죠.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자, 나머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 합치면 110인데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대변에 101번 현금 11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토지, 유형자산의 증가, 대변의 당좌예금, 현금, 당좌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증가하고 당좌자산은 감소하는 이런 거래가 되겠다. 자, 당좌예금이라는 개념 과목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자, 다음은 23일 거 해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불능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래처인 나약상사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파산. 그래서 망했으니 우리 돈을 못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회수불능하다. 200만 원이 외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손 처리를 하기로 했다. 자,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은 조회해서 처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려면은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는 오늘 날짜 10월 23일이 오늘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10월 23일로 입력하시고, 지금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 될 채권은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찾아서 그 밑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현재 얼마가 잔액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5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 처리해야 될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150만원은 당기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매출채권 공부할 때 대손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가야 될 외상매출금은 200만원입니다.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먼저 입력할까요? 10월 23일로 날짜 바꾸세요. 일반 전표에 날짜를 10월 23일로 바꾸시고, 자, 4번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나약상사 방향키로 가가지고 200만원. 아유, 200만원. 네, 상호를 잘못 지었네요. 그죠? 나약해지는 회사예요. 나약상사. 자,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재손 처리해야죠. 차변에,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거기다 1을 더합니다. 109. 이 109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 계정이었어요.
거기에서 50만 원을 빼줍니다. 아까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은 차변에 뭘로 잡아주느냐? 비용으로 잡아줍니다. 대손과 관련된 비용이 대손상각비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800번대 거. 800번대의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835. 1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뭔지 아시죠?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지난 결산 때 충당금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때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차감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실제로 발생한 대손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50만 원만 예상했었는데 200만 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은 예상했던 거에서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손상각비. 저 50만 원은 언제 비용 처리했냐면 21년도 결산 때 비용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가 뭐였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약상사가 22년도 10월 달에 파산을 했으니까 22년도의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게 요게 원래 맞지 않냐, 요거. 150만 처리할 게 아니라 200만 원 다 비용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주장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회계에는 말이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론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어볼 때 이거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 자, 여러분 보세요. 나약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언제 발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때 차변은 외상매출금이었고 대변이 상품 매출이었죠. 그 수익은 2021년도에 팔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나약상사의 외상매출금은 올해 이 회사가 파산이 일어났지만 그 외상매출금은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기에 발생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200만 원이 올 봄에 팔은 것인지 지금 때가 10월 23일이라 여름에 팔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작년에 판매했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수익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상품 매출이. 그러니까 나약상사가 굉장히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곧 파산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일어났던 것 중에서 대손이 예상된다. 그래서 작년도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대손충당금을 50만 원 충당해 놨다는 것은 작년 결산 때 이걸 미리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비용 처리를 작년에 미리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왜 또 비용 처리하느냐? 모자라니까. 작년에 비용 처리한 건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모자라는 것은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만은 원칙은 뭐다?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라도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래서 1% 추정,
2% 추정 이렇게 하잖아요. 추정치로 무리하게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보다 더 추정이 좀 무리한 점이 있지만 회계의 원칙은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에 처리하는 게 올바른 회계 처리라는 것이죠. 예, 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같은 기간에 처리하는 게 맞다. 예, 수익이 2021년도에 발생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 대손충당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의 원리 중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 여기다 비교해서 설명하면 딱 맞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형상사가 아니라 3일 패션 결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의 1% 예상해가지고 그 자동결산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르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두 줄로 나타났었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왜 기말에 갑자기 비용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비용. 왜 갑자기 기말에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미리 비용 처리한 거예요. 예상해가지고. 미리 예상해가지고 비용 처리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은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을 했으면 2022년도에 일어난 매출액이었어요. 그거 매출액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보는 게 그게 대손 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 처리 분계는 기말에 해주는 거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 분계는 기말에 해주는 거다. 네, 대손 처리를 기말에 연다는 건 잘못됐고요. 대손 처리는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파산이 났다든가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대손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대손 처리 분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제 10월 24일 거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부실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조회는 해보겠지만 아마도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해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작년에 대여를 해줬다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부실해진다 하는 것은 벌써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겠지만은 그래서 작년도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놓을 수 있겠지만 보니까 거래 날짜가 올해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을 매달 하는 게 아니라 결산 때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를 10월 24일 날로 하루만 더 고쳐볼까요? 자, 10월 24일 날로 고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 건입니다. 단기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자,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게 되는 거죠. 왜냐? 이게 단기에 발생했잖아요. 1월 2일 날. 자,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부실상사 입력할까요? 자, 일반전표 10월 24일로 바꾸시고 먼저 대변에다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114번 거래처는 부실상사입니다. 부실상사.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빌려주는 돈이죠. 자, 우리가 매출 채권하고 차이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될 때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판매 활동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 유형상사 회사는 은행이 아니고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회사입니다. 돈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 외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념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념과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번 차변에 기타로 검색해 보세요. 기타로 검색해 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코드를 보게 되면은 앞자리가 9자죠. 앞자리 9자, 8자가 아니에요. 800번대 코드가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자니까 영업의 비용이에요. 예,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같은 이러한 일반 채무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 영업의 비용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500만 원 비용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거래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 이제 10월 25일 거 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다. 입금전표로 한번 해볼까요? 입금전표. 네, 임대료예요. 개념과목이. 임대료는 수익개념과목입니다. 네, 수익개념과목.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 신발 도소매업이니까 이 임대료는 900번대 임대료예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임대료. 한번 입금으로 10월 25일 거 입력해 볼게요. 자, 10월 25일로 날짜 바꾸고 9번에서 2번이 입금이죠. 임대 검색해 보세요. 900번대 임대료라고 있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됩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저 밑에 들어가는 수익이에요. 손익계산서 맨 위에 나타나는 수익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저 맨 밑에 보입니다. 임대료 904번. 대변에다가 25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타계정 대체 거래가 나왔네요. 10월 26일 거래가 우리가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있었던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래. 실무 유의사항에 보면은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건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할 때 우리가
코드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차이점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을 때 손익계산서와 안 넣었을 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이 타계정 대체 거래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적요번호를 안 넣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판매용 상품을 국제구호단체에다가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신발 회사니까 신발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상품이 이 신발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면은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가 발생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 전표 입력 연습 문제로 낸 걸로 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제를 해야 되느냐? 이 상품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것이다.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것은 매출세액도 신고 안 해도 돼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액이 말이죠. 원가는 100만 원어치고 시가는 130만 원이다 그랬는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를 적용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0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3번 차변 기부금 933번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은 자,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원가입니다. 100만원 대변의 상품을 기부했어요. 대변의 상품 146번이죠. 자, 적요번호 꼭 넣어야 되죠. 적요 코드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 코드가 8번이다 라고 밑에 보이시죠. 8번. 그래서 여기다 8번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8번 그리고 100만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요. 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이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상품이 100만원어치가 없어졌죠. 팔은 게 아니고 팔아서 없어진 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3일 패션 그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재고조사 해가지고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말에 재고조사할 때 판매된 것도 없어졌고 기부한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재고에 없겠죠. 그래서 재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입력하면은 우리가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이것이 매출 원가다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기말 상품 재고액에 실제 재고를 입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매되어서 없어진 것과 기부해서 없어진 것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부에서 없어진 것은 매출원가가 아니지.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부금으로 나간 것도 같이 빼줘야 되죠. 그래야 매출원가에 안 들어가죠. 왜냐? 기부에서 나간 것은 손익계산서 기부금으로 미리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는데 기부금 나간 것을 안 빼고 기말 재고금액을 빼줘버리면 그게 다 매출된 걸로 본다. 이거. 매출 원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다는 것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지금 한번 가보세요.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한번 조회해 볼까요? 12월 달로.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기부금 처리했던 그 타계정 대체 거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자, 타계정 대체액 100만 원이 여기 미리 빼주려고 미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타계정 대체액을 이 매출원가 계산할 때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 딱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빼줄 때 이 타계정 대체액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걸 빼줄 거예요. 네, 들어가 있죠. 아직 매출원가 분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 0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하면은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0만 원이 대신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영업의 비용 쪽에, 영업의 비용 안에 기부금 여기 있죠. 100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 100만 원은 매출원가에서는 빼주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위에다가 요 매출원가에 이건 타계정 대체는 빼줄 거예요. 매출원가에서. 자, 그런데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깜빡하고 상품의 적용 코드를 안 넣었어요. 스페이스바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8번 코드를 넣는 걸 까먹었어. 예, 코드만 한번 지워봤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와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아까 상품 매출원가 쪽에 타계정 대체 빼줘야 될 항목이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나고 밑에 기부금은 그대로 있겠죠. 기부금 분계했으니까.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영업의 비용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100만 원이 여기 매출 원가에도 포함이 돼 버려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매출 원가 쪽으로도 들어가고 영업의 비용으로도 들어가요. 타계정 대체 거래를 적용을 안 넣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거는 적용을 채점을 안 하지만 이거는 적용을 8번 코드 안 넣는다는 것은 재무제표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채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타계정 대체 거래 적용은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라 라고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상품 들어갈 때는 8번 넣어야 됩니다. 대변에 상품이 가는 경우에 기부금만 오진 않아요. 차변에. 상품을 가지고 지금은 기부했습니다마는 상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복리후생비. 상품을 가지고 회사에 비품으로 썼다. 그러면 비품. 네. 상품을 가지고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접대비. 이런 성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 거래는 여러분 대변이 상품인 거래가 대부분 다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요 10월 27일부터 31일 거 있죠. 요거 나머지가 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7일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4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